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1-2단원의 첫 번째 총 2개의 글이 실려 있거든요. 첫 번째,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은, 제목이 좀 길죠? 자, 내용 한번 차분하게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이 갈래는 밑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 먼저 보여드릴까요? 현대 수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무슨 수필이라고 되어 있죠? 서간체 수필이라고 되어 있죠. 편지글 형식. 이 글에서는 엽서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한 편지글 형식의 수필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무슨 수필? 기행수필이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쓴 것, 기행수필. 자, 나머지 내용들은 지문을 보고 나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당신, 구체적인 청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편지글이라고 했었죠, 방금. 그래서 독자들에게 친근감과 부드러움을 주고 여기서 당신은 편지 받는 특정한 대상 혹은 글을 읽는 불특정 다수, 바로 우리가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불특정 다수의 독자 혹은 동시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을 취해 독자와 여기 있는 이 독자와 상호작용하는 글쓰기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 다음 당신이 가르쳐준 태백산맥 속의 소광리 소나무 숲에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 어디에서? 소광리 소나무 숲에서 이 엽서를 띄운답니다. 아침 저녁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소나무겠죠?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200년, 300년, 덜어는 500년의 풍상. 자, 단어 뜻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람과 서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많이 겪은 세상의 어려움과 고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자, 그것을 겪은 소나무들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그 긴 세월 200, 300, 500 온전히 바위 위에서 버티어 온 것에 이르러서는 차라리 경이롭다라고 하죠. 그래서 바위 위에서 200년, 300년, 500년을 버티어 온 소광리의 소나무들이 경이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들, 자, 여기서 우리라고 했습니다.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했죠. 물론 우리 전부 다 나 글쓴이가 들어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라고 하면 글을 읽는 말 그대로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신발 한 켤레의 토지에 서서 이처럼 우람할 수 있다는 것. 자, 읽어볼게요. 좁은 면적만을 차지한 채 긴 세월 동안 우람하게 큰 소나무와 신발 한 켤레의 토지, 즉 은유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충격이고 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대조되는 소나무의 우람한 모습에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생각하면 소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변변히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나죠? 소광리의 솔숲은, 소나무 숲은 마치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 같았습니다. 은유법이 아니고 이거 직유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소나무보다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도 무엇 하나 이루어내지 못했음을 무엇하고 있다? 반성하고 있다. 어젯밤 별 한 개 쳐다볼 때마다 100원씩 내라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소나무 한 그루 만져볼 때마다 돈을 내야겠지요. 그만큼 소나무는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 이러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보고 있는 이 자연이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서울에서는 그보다 못한 것을 그럼 여기서 그보다는 소나무와 별 한 개가 되겠죠. 비싼 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일제가 파괴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곳에 오니 그러한 생각, 즉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그것을 반성한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그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나무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를 했죠. 어마어마한 양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수치를 제시하여 자연을 무차별적으로 소비하는 인간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 소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복원하는 것이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된다. 생각이 바뀐 거죠.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눕혀진 광경이라니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무엇을 베는 것? 소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이겠죠. 이를테면 고난에 찬 몇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됩니까? 경복궁 복원에 엄청난 량의 소나무를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내고 있는 것이 어찌 소나무만이겠습니까? 서리법 소나무만이 아니다. 다른 것들도 있다.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불필요한 것이죠. 불필요한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없어도 되는 물건과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은 서로 대비가 되겠죠. 마구 잘라내고 있는가 하면 아예 사람을 잘라내는 일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 그러면 이러한 현실을 무엇하고 있는 거죠? 비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의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라던 당신의 말. 자, 당신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지구 위에 유일한 생산자. 자,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죠. 자, 그 생산자는 뭐라던 식물이라던 식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자, 동물은 완벽한 소비자, 즉 생산자는 식물, 소비자는 동물.
그 중에서도 이 소비자 중에서도 최대 소비자가 바로 뭐다? 사람이다. 사람들의 생산이란 고작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땅 속에 묻힌 것을 파내어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소광리의 소나무들과는 달리 소비만 하는 인간에 대해서 어떤 태도? 비판적 태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쌀로 밥을 짓는 일을 두고 밥의 생산, 그러니까 쌀로 밥 짓는 일은 생산이 아니죠. 그건 그냥 소비입니다. 즉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급기야는 무엇마저? 객체마저 되어버린 그것이 바로 뭐다? 사람이다. 자, 여기 순서 보시면 폭력적 소비의 주체여서 폭력적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경제학의 폭력성. 그럼 이것도 결국 무엇의 대상이 되겠죠? 비판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 보시면 이윤 추구를 위해 자연을 파괴하는 방금 말했었던 그 경제학, 자본주의 경제의 폭력성을 말한다, 비판한다. 그 다음 삼판일, 다른 뜻인데 삼판에서 나무 베는 일, 벌목하는 사람들이겠죠. 사람들은 큰 나무를 베어낸 그루터기, 이제 그루터기가 이렇게 남아있겠죠. 그루터기를 올라서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답니다. 잘린 부분에서 그 나무를 잘랐죠. 올라오는 나무의 노기가, 저기 그러니까 그루터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막 뭐가 올라온다? 노기가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 노기가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그루터기에 올라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찌 노하는 것이 소나무뿐이겠습니까? 소나무뿐이 아니다. 온 산천의 아운성, 즉 인간의 폭력성이 소나무, 나무뿐만 아니라 온 산천에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처럼 소나무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풍상, 아까 단어 뜻 나왔었죠. 풍상을 겪어온 혈육 같은 나무자, 한 핏줄이라는 소리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혈육 같다라고 한 거. 그래서 항상 인간과 가까운 곳에 존재하던 소나무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혈육 같은 나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이 태어나면 금줄에 솔가지를 꽂아, 자, 솔가지를 꼽았습니다. 꽂아 부정, 나쁜 겁니다. 나쁜 일을 물리고 태어나면 이렇게 했습니다. 자, 반대로 사람이 무엇하면 죽으면 역시나 소나무, 아까 태어났을 때도 소나무, 죽었을 때도 소나무, 즉 앞에서 말을 했었던 혈육 같은 나무를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다음 솔바람뿐만이 아니라 솔빛, 솔향 등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정서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소나무는 고절, 고절은 뭐냐? 지조, 절개, 강직함이죠. 우리의 정신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무엇과는 대비가 되죠. 현대사회의 상품 미학과는 반대가 되는 거죠. 이 소나무가. 그 다음 나는 문득 당신이, 아주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 즉 소나무 같은 사람으로 논의의 확장이 일어났고, 즉 여기서 말하는 소나무 같은 사람은 무한 경쟁의 논리를 견뎌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출제가 아주 많이 되었으므로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소나무 같은 사람이겠죠. 문득 지금쯤 서울 거리의 자동차 속에 앉아 있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외딴 섬에 갇혀 목말라 하는 남산의 소나무들. 그럼 이 소나무들도 부정적인 상황에 있는 존재들이 되겠죠.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도시 속에서 살아가기가 힘든 거겠죠. 무수한 솔방울, 자, 이 솔방울의 의미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나무의 저력, 희망과 의지를 의미합니다.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더구나 그러한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즉 소나무에서 솔방울이 떨어져 봤자 그 땅에서는 자랄 수가 없다. 황폐해져 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카시아와 활엽수의 침습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척박한 땅을 겨우 갖고 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수들, 자, 여기서 말하는 다른 경쟁수들이 바로 아카시아와 활엽수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쳐들어와가 침습이겠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고 있는 거죠. 결국 무엇이죠? 무한 경쟁이죠. 그러니까 아카시아, 활엽수와 소나무가 경쟁을 하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과 소나무 모두 무한 경쟁의 논리에 지배되는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시한 것입니다. 나는 마치 꾸중 듣고 집 나오는 아이처럼 산을 나왔습니다. 아까 회초리 있었죠? 솔방울 한 개를 주워 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하였습니다.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는 신화를 생각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자, 밑에 읽어볼게요. 솔방울처럼, 아까 솔방울은 희망이었죠. 솔방울처럼 희망을 품고 저력이었죠.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솔방울을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소생할 수 있는 무엇으로 보아야 한다? 저력과 희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언젠가 붓글씨로 써드렸던 글귀를 엽서 끝에 적습니다. 엽서, 무슨 형식? 서간체 형식.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뭔가 허전한 느낌 들지 않나요? 뭔가 허전한 느낌 들지 않나요? 마지막 요약 정리가 없었죠, 맞죠? 자, 그리고 여기 부분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 자, 쇠 때문에 두려움을 떨었죠. 그러면 쇠는 폭력성이겠죠. 인간들이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쇠는 우리 인간을 해칠 수 없다. 즉, 자루 없는 쇠도끼가 폭력을 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 스스로가 문명의 폭력성을 휘두르는 자루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을 무엇할 수 없다? 해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정리되어 있는 내용 내려가 볼게요. 좀 길죠? 1번 읽어보실까요? 자, 1번 좀 길죠? 보셨나요? 2번 글의 구성, 처음, 중간, 끝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필자가 깨달은 것. 여기 확대 있었죠? 소나무를 베는 인간의 폭력성을 지적하고 이를 현대인의 소비 현실의 문제로 확대시켰다라는 점. 그 다음 소나무에서 소나무 같은 사람으로 역시나 확대, 여기서는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무한 경쟁의 척박한 사회를 비판했다라는 것. 그러면서 솔방울과 같이 희망과 저력이었죠. 희망을 품고 그 저력을 믿으며 살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4번 읽어보실까요? 솔방울의 의미, 소나무 같은 사람,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5번 그 다음에 밑에 6번부터 또 읽어볼게요. 6번, 7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당신 엽서 형식 정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8번, 9번. 그 다음에 10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됐나요? 11번도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6번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기억은 바로 여기 있는 회초리를 들고 기다리는 엄한 스승 이것입니다. 26번 풀어보세요. 자,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설지로 보여드릴게요. 26번 문제 정답 읽어보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 기본 문제도 하나 풀어볼까요? 1번 문제. 이와 같은 글의 갈래는 바로 뭐죠? 알고 계시죠? 수필이죠. 찾아보시면 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 되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일을 통한 깨달음. 그 다음 2번 문제도 풀어보시겠어요? 자,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었던 것들이 다 선지에 지금 나와 있죠? 소나무를 통해서 주제의식,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글 형식, 구체적 체험, 현실 비판. 근데 비유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확인할 수가 없죠? 그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4번 풀어보시겠어요? 4번, 7번 같이 풀어보실래요? 천천히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 답은 여정을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말을 하지는 않았죠. 답은 5번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7번. 답은 5번이죠. 권위 있는 인물의 주장은 등장을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뭐 혹시 기억나는 곳 있나요? 전혀 없죠. 자, 해당 글은 문제 유형이 이렇게 갈래 특징이나 서술상의 특징, 특히나 서술상의 특징 묻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내용 일치 형태로 해서 내용 일치 형태로 글쓴이의 깨달음 도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원들은 핵심은 무조건 정독입니다. 여러 번 읽어 두셔야 어떤 형태로든, 사실은 어떤 형태로 하기보다는 어느 부분에서 출제를 하든 해당 부분을 빠르게 찾아서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점 반드시 유념을 하시고 여러 번 정독 학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항상 언제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